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이 해외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국제제약 바이오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투준유의 유럽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유럽 현지 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CPHI에 올해도 단독 부스를 꾸려 참가했는데 유럽에서의 핵심은 투준유의 유럽 판매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특히 투준유는 EMA 승인 전부터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유럽 승인 획득 후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항체의약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프랑스 국립암센터장 사비 피보 교수가 부스를 방문해 박소연 회장과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과 상업화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회사는 이를 통해 꾸준한 매출 실현을 위한 라인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의 CDMO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 올해 첫 바이오 재팬에 참석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다양한 CDMO 모달리티를 장점으로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글로벌화돼 있고 다양한 모달리티를 있다는 점이 저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5만 4천 리터 대부분의 것을 항체로 전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항체 위주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시를 대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싱글 유저 방식의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회사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수주 문의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생물보안법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싱글 유저 시스템 그리고 규모 이걸 강조로 해서 일본에 적극 어필하고 여기에서 일본의 요구 기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번 CPHI와 바이오 재팬 기간을 영업 총력 주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수주 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활발한 미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은행 업무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 통역부터 자산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영업 전 직원과 외국인 고객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이에 두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을 하면 외국인 고객의 모국어로 바로 번역됩니다. 이처럼 신한은행은 상담 시각화 서비스 뱅킹 풀 에브리원을 운영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함께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PB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BTI에 착안해서 하나은행만의 방법으로 손님 각각의 고유의 DNA를 분석한 투자 DNA를 개발해내었습니다. 기존에는 손님의 투자 위험 성향만을 분류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면 아이웰스는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손님의 관심 분야, 투자 스타일, 투자 습관을 반영하여 투자 DNA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고도화는 은행권의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기존 학습된 데이터로만 답변을 제시했다면 생성형 AI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 유연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생성형 AI KBGPT 사이트를 기획해 내부 직원용으로 우리은행은 올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AI 뱅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분석도 있습니다. 추천해주는 상품 혹은 투자해주는 상품이 잘못된 상품이거나 이게 아주 어떤 투자 비율이 떨어진다.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고 필터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 갑자기 주민등록정보가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사람의 재무 상황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오류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권의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해선 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해보는 게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온프라미스라고 하죠. 이 서버 자체에다가 설치하는 언어 모델 말고도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좀 규제들이 좀 어느 정도 풀려야 되는 부분이. 은행들의 AI 서비스가 계속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결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3인 이하 가구와 딩크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초소형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최신 설계로 실사용 면적을 넓히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단지의 견본주택입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서울 시내 정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드레스룸을 갖춘 안방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욕실 2곳과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가 가능한 다용도실까지 확보했습니다. 여느 중소형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용 46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3인 이하 가구와 딩크족을 겨냥한 주택 상품입니다. 오피스텔엔 서울 최초로 발코니가 도입됩니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운동 공간,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대비 20cm 더 높은 청정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딩크족이라든가 각자의 개인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부의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점, 그리고 내부에서 또 공간을 활용해서 각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와 커뮤니티도 마련됩니다. 최상층엔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글램핑 존, 애완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베이비 시터하우스, 전자도서관 등 기부 체납 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이 공간은 마포구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같은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절반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3인 이하 가구와 딩크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 상승 흐름 속에서 소형 평수가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넓은 실사용 면적과 공간 효율성을 높인 소형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LH가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록 공공분양 본청약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합니다. 공공분양 특징과 청약 시 유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현석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록 견본주택입니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6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총 61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138가구에 대한 본 청약 접수를 이달 받습니다. GTX-A 역세권 입지를 갖춘 동시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층 기준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등 해당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청약 예치금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납입액이 큰 신청자가 유리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이 민간 분양과 달라 청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과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과 동일한 점수표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하지만 그 외에 다른 특별 공급은 민간 분양과 완전 달라서 당첨자 선정 기준을 청약 전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단지는 전체 면적의 40%가 조경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전 가구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합니다. 세대 내부엔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가스 차단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됩니다. 식료품과 청소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드레스룸도 마련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침실을 분리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들도 이전과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개선된 어떤 설계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혹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어쨌든 소비자의 트렌드를 좀 반영된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청약은 오는 15일 사전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16일 특별 공급, 17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공급 접수를 실시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금배추라는 말이 있죠. 요즘 배추 사 먹기가 무섭습니다.
이마트가 시중가보다 좀 더 저렴한 배추를 내놨습니다. 반응은 어떨지요? 김판수 기자입니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의 채소 코너입니다. 평일 오전 10시인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배추를 고르고 있습니다. 한 포기 값이 시중 평균가보다 약 3,000원가량 싸서 오전에 들어온 물량은 반나절 만에 모두 소진됩니다. 하루에 배추가 60통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오전에 다 팔리는 것 같습니다. 금값으로 불리는 배추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배추 도매 가격이 10kg당 1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4%나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균 소비자 가격도 지난해 한 포기당 6,937원이던 것이 올해 8,757원으로 약 26%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폭염과 고온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입니다. 보통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9월 중순이나 이때쯤부터는 이제 작황이 호전되면서 수급의 문제가 별로 이렇게 좀 풀리고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됐던 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석 이후의 물량이 예로 더 많아졌어요. 그 8월 달에 고온에다가 가뭄에다가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올해는.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산 배추 물량을 확보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가격 안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배추 가격 안정화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배추를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식품부 지원 등을 받아 한 포기를 시중가보다 3,000원가량 더 싼 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마트는 배추를 무나, 애호박과 같이 필수 채소로 인식해서 연중 저렴하게 파는 전략적인 EDLP 품목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 대비 20에서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의 구매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산 전시 2개 행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이 DX 코리아, 카덱스 전시였습니다. 이 두 현장을 모두 취재한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두 현장 모두 취재하고 왔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2개의 방산 전시가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가 진행됐고 충남 계룡에선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 카덱스 전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두 전시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을 합치면 무려 540개 넘는 기업이 참여한 겁니다. 특히 이번 현장에선 드론과 그리고 무인화가 두드러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드론과 무인화가 핵심이었다, 특징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어떤 기업들이 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DX 코리아 같은 경우엔 수직 이착륙 드론을 선보인 니나노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선보인 드론은 이륙할 땐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상공에선 수평으로 비행을 전환해서 시속 약 100km의 빠른 속도를 내는 군사용 드론을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담스테크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이 기업은 최대 30대 드론을 동시 탐지해서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장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잘 알려진 에어로바이러먼트의 공격용 드론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덱스 전시도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리포트가 있는데 먼저 보고 오시죠. 풍산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형태의 다목적 드론이 전시돼 있습니다. 공통점은 저마다 폭탄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량 18kg에 달하는 이 드론은 3발의 고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에 탄약을 투하하는 방식인데 중장갑차 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의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풍산도 탄약과 연계한 드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풍산은 미래 전투 상황과 전쟁 환경에 부합된 또 군의 요구가 있는 다목적 전투 드론, 탄약 투하 드론에 이번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는 고정익 무인기 드론 타입으로 해서 탄두를 장착을 해서 자폭 기능을 강화시킨 탄두를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같이 위협적인 드론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나왔습니다. 드론 탐지 전문 기업인 토리스 스퀘어는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 탐지 레이더 일라이저 실물을 전시 부스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이 토리스 스퀘어가 개발한 일라이저 레이더의 실물 모습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가 13km에 달할 정도로 장거리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드론과 새, 차량, 선박, 구름까지 구분해 추적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픈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작은 드론들 기준으로 전 세계 최장거리 탐지, 그다음에 탐지 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상 드론도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리스 스퀘어와 공동 부스로 참여한 휴먼 테크놀로지는 드론 탐지 레이더 사업 확대를 위해 공장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가 그 전체 체계에 대한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티드론 시스템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 체계들 젠머, RCWS, EOR 관련된 통합 체계를 할 거고요. 그 국외 세일즈를 전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공장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방산 관련된 공장을 지방에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 등 드론 활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네, 리포트 카덱스를 취재한 리포트를 보니까 이 풍산과 휴먼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이 나왔는데 특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풍산은 이번 전시에서 동축형 초소형 지능형 드론부터 다목적 전투 드론 등 다양한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고정익 자폭 드론도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풍산 드론의 특징은 여러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라인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드론 종류만 해도 10여 개에 달했는데 지난해 아덱스 전시에 이어 이번 카덱스까지 모델 수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이 휴먼 테크놀로지와 이 토리스 스퀘어는 이 공동 부스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이 드론 탐지 레이더의 실물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형 드론 기준으로 탐지 거리가 13km에 이르는 일라이자 레이더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선 프랑스 방산 기업 시라스도 함께 참여해서 일라이저 레이더 체계를 활용한 대드론 통합 체계의 시스템 운용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리스 스퀘어 같은 경우엔 올해 추진될 접적 지역 대드론 체계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방 지역의 대드론 방어 체계를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 위아 등이 모두 노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LIG 넥스원 부스에서도 대드론 통합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화도 두드러졌다고 했는데 무인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전장에서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인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K9 자주포의 미래형 모델 목업을 이번 카덱스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LIG 넥스원도 무인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체계를 선보이는 등 무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LIG 넥스원 신익현 대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무인화 전력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카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주말에 이 계룡대에 있는 카덱스를 다녀왔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보면 저도 이 대부분의 이 전시된 제품들이 드론과 관련된 제품들이 한 70-80% 이상 되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제 글로벌 추세와 이제 어떤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저도 많이 받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형태의 공격 시스템을 드론 관련 공격 시스템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또 레이더와 관련된 어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배석원 기자와 함께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홍모 기자가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를 몰아봤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선 투싼, 스포티지 등 국산 차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 한국에선 판매량이 그에 못 미칩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 차인지 함께 보시죠.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을 앞둔 요즘,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 공백을 메울 차종으로 여겨지던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로 뜨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은 전기차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 거야 라며 하이브리드 차의 유무에 더 눈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탄생서부터 연비, 효율을 중점으로 설계된 하이브리드 차는 미래차 느낌의 전기차 디자인과는 달리 평범하고 무난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타볼 차도 이런 유형입니다. 개성적이지도 않고 모난 구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잘생겼습니다.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6세대 모델로 과거 투박했던 디자인 언어를 쏙 빼버렸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큼지막하게 생긴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좌우로 살짝 치켜 올라간 헤드램프 눈매와 그 위로 주간 주행등 겸 방향 지시등이 눈썹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D필러부터 내려오는 L자형 테일램프로는 대표적인 모델이 몇 개 있는데요. 볼보 다음으로 가장 아이덴티티를 잘 살린 모델이 이 CR-V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테리어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 준준형 이상의 SUV가 대부분 큼지막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나 버튼식 변속키를 채택하면서 공간감을 극대화한 것과 비교하면 작은 크기의 센서 디스플레이와 스틱 형태의 변속기는 올드함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깜빡이 모서리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차체 우측 상황을 비춰줍니다. 성능은 무난합니다.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리터 가솔린 직분사 에킨스 엔진과 병렬식 이모터로 꾸려져 안정적인 주행을 이끕니다. 다만 혼다 특유의 ECVT 무단 변속기는 저배기량 터보차저 엔진과 결합하면서 쥐어 짜는 듯한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기어스틱은 정지, 후진, 중립, 주행 외에 아래쪽에 B라고 적힌 구간이 있는데요. 보통 기어를 옆으로 꺾으면 D1, D2라는 저단 기어 모드가 있는데 이 같은 기능 없이 CR-V가 가지는 독특한 요소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가지는 숙명인 회생제동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토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기어봉을 B에 놔두고 주행 시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서 발을 오갈 필요 없이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을 유혹할 매력 포인트들이 은근히 많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무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20대 청년층은 어디서 어떻게 돈 관리 노하우를 배우면 좋을까요? 한상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 FPSB는 서울 영테크 사업의 전문 운영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 올해부터 소비자 맞춤형 금융 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며 경기도 6대 광역시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교육 콘텐츠 재화담을 꾸준히 제공하며 재무상식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성목 한국 FPSB 부회장과 재화담 진행자 박종훈 소장은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FPSB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목입니다. 한국 FPSB는 금융 상태가 어려울 때 빚을 발하는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고 인증해주고 관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7개국에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저는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지식경제연구소는 지식한방 유튜브를 제작하고 또 강연이 현재는 주 업무인데요. 앞으로 출판까지 또 영역을 넓혀서 컨설팅 업무까지 할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죠. 재물. 보험이면 보험, 투자면 투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영테크 사업이라 해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0,000명씩 올해 지금 3만 명째 지금 목표량이 달성돼가고 있고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이제 금융 어드바이저 사업이라 해가지고 6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2,000명 정도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까지도 금융교육 차원에서 젊은 분들을 상담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 한국 FPSB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자격증이 이제 필요한 데서 가서 많이 쓰여지는구나. 서울시에서 2021년 말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얼마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 외로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 이 전문가들이 현장을 잘 알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맞춤형 상담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또 청년들하고 접종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근데 청년 세대는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은행에만 넣고 있다가는 나중에 목돈을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고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부하고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낮은 부, 굉장히 작은 부로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고 또 노후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년 세대가 이 재무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사명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두 손을 맞잡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 일자리 재단 또 많은 기관 협조로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